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일 제7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중간고사 전 마지막 수업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수업까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까지 나왔던 기존의 연습 문제들 또는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주차 수업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 청구권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은 교재에는 별로 이렇게 내용들이 많지가 않죠. 교과서에는 내용들이 많지가 않죠. 하지만은 이제 그 물권법에 관련된 이제 물권에 관련돼 있는 쟁점들의 대부분의 쟁점들은 다 물권 청구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물권 청구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특히 이제 상대방이 그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유자에 대해서 어떠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물권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권 청구권에 대한 내용도 공부하지만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점유자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가, 그럼으로써 소유자의 그 물권적 청구권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건사실론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니까 지난주 특강이 있었죠. 그때 요건사실론 이제 뭐 들었던 학생들 또는 듣지 못했던 학생들도 요건사실론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업 내용들 하나씩 시작하도록 하죠. 자,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송 형태는 이제 등기의 말소 청구가 있고요. 등기의 말소 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의 경우에 토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와 그 다음에 토지의 반환 청구, 이 두 가지는 결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경우이죠. 이제 이런 형태의 소송들이 가장 많이 제기가 됩니다. 등기의 말소 청구라고 하는 것은 근거 규정이 몇 조일까요? 등기의 말소 청구는 근거 규정이 214조입니다. 즉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고 제3자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기의 말소 청구는 민법 214조에 따른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 건물의 철거는 역시 토지의 사용권을,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철거권의 근거조문도 214조가 되겠죠. 자, 그런데 토지의 반환 청구는 소유물 반환 청구가 되니까 이 토지의 반환 청구는 213조, 즉 소유물 반환 청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다 청구 원인은 214조에 따라서 또는 213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 점유자가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 항변 사유들은 유치권의 항변도 있고 임차권의 항변도 있고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정지상권의 항변도 있고요. 그런 항변 사유들 또 취득시효의 항변도 있죠. 네, 그런 항변 사유들이 어떻게 지정되고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등기의 말소 청구입니다. 등기의 말소 청구는 이제 그 청구 원인이 무엇이냐? 청구 원인 부분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소유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갑이 원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 피고라고 얘기해 볼게요. 갑이 원고라고 한다면은 갑이 소유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을의 등기 명의, 을이 등기 명의자인데 이 을의 등기가 무효이어야 되죠. 등기가 무효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등기가 무효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우리가 원고 피고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갑을명이란 당사자 명칭만을 사용을 하죠. 근데 어쨌든 소유권에 기초해서 등기 말소 청구권 행사하는 갑이 소유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을 명의의 등기로 돼 있는데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원인,
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했는데요.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면은 매매 계약이 무효였기 때문에 등기가 말소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등기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기 때문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타인 관리 매매이기 때문에 뭐 등기가 말소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것도 역시 같은 그 위조 같은 경우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등기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처음에 무슨 뭐그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소송 과정 중에서 상대방의 뭐 기망행위 그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또는 상대방이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등기의 무효 원인을 바꿔서 주장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확정 판결이 나면요. 확정 판결이 나면은 다시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이제 무효 여부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등기가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확정 판결이 나온 때까지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했던 사유를 가지고 이제 판결 난 그때까지의 사유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주장이 깨졌어요. 그럼 다시 또 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다시 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일단 패소한 이상은 공격방어 방법을 그 전에 바꿔서 할 수 있는데 바꿔서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다시 또 그 확정 이제 사실실 변론 종결 시점 이전의 사유를 가지고 기판력 때문에 다시 또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기 원인의 무효라고 하는 것, 등기 무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요건 사실은 되게 간단하죠. 청구 원인의 요건 사실은 원고가 소유해야 되고 피고가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등기 말소의 요건 사실은 갖추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건 사실 끝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 이제 항변 사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갑이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했을 때 그럴 때 을이 어떤 항변 사유를 행사할 수 있는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청구 원인 내용 중에도 여러 가지 그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걸 좀 지우고 시작하죠. 청구 원인 자체 내에서도 뭐 관련된 쟁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청구 원인이지만은 이제 청구 원인들의 요건 사실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청구 원인 중에서도 관련된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피고에 해당하는 을의 항변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유물의 이제 등기 말소인데요. 이제 공유물의 등기 말소 같은 경우에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보존행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은 그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그 함부로 이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갑 1 있고 갑 2가 있고 갑 3이 있는데 각각의 지분은 3분의 1씩이에요. 근데 이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허위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3분의 1 지분들이 각각 이렇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 등기의 말소는 보존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갑 1은 갑 2와 갑 3의 지분까지 다
각각의 지분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갑 3과 갑 2가 자신의 등기에 말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3분의 1 지분을 말소 청구하는 것이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은 갑2와 갑3의 의사가 특별히 이제 등기를 위조된 서류에 대한 위조된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갑2와 갑3의 뭐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갑1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갑1은 단독으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근데 이제 그 등기의 말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자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참고 사항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원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냐? 원고가 자신이 소유자이다라고 하는 것, 또는 피고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추정력 때문에 이 등기 추정력에 관련돼서 만약에 피고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됐다면 이걸 입증해야 되는 사람은 원고가 되겠죠.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원고는 당연히 전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을 테니까 이제 원시 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을 테니까 당연히 원고는 소유자로 추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피고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과 원고의 소유라고 하는 주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소유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고 피고의 등기가 무효라는 게 입증이 됐으면 당연히 원고의 소유라고 하는 건 추정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래서 이제 등기의 추정력을 고려해서 이 등기의 무효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피고의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입증의 책임은 당연히 원고가 부담을 하게 되겠죠. 등기의 적법성 추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대리권과 등기 원인 같은 경우도 유효하게 존재한다라고 추정이 되죠. 그리고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의 태양과 과정을 등기부상 등기 원인과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거 등기의 추정력 부분에서 여러분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관계나 그런 등기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등기 권자가 단독으로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가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존등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보존등기 같은 경우에는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즉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는 보존등기돼 있는 그 보존등기 소유자가 실제로 그 건물의 보존등기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그 보존등기 명의인이 실제로 그 건물을 그 자신의 명의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면은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기부상 원시취득을 한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보통은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급인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돼 있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수급인이 도급인은 자신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다면은 그럼 도급인은 도급계약상의 소유권을 나한테 원시 취득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는 점을 도급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보존 등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면서 자기 스스로 왜 건물을 자기 스스로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물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추정력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피고는 이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고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매수인이 원고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추정력에 관련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해 상반 행위인 경우, 즉 미성년자가 이제 채권자한테 증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하죠.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일단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은 등기가 적법하게 맞춰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위조되었다. 즉, 누가 이제 몰래 자기 혼자 두 당사자가 이제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이제 일방 당사자가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집니다. 다만 이제 위조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등기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등기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지만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즉 등기 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당연히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거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증여를 했는데 이것을 매매를 한 것으로 당사자가 그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한 경우에, 즉 당사자가 이건 일방이 사실관계와 다른 식으로 해서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거긴 하지만은 위조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당사자가 어쨌든 작성하긴 한 거니까 실제 관계와 다르긴 하지만은.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을이 매매 계약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를 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런 내용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증여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됐는데 그거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매매 형식을 빌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은 비록 이 매매 계약서가 허위의 매매 계약서긴 하죠. 허위의 매매 계약서긴 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 뭐 증여 계약도 없었고 매매 계약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요. 소유권 이제 이 등기 추정력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확인서나 보증서가 허위라고 하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추정력이 깨어지게 됩니다.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이제 보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보증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의 보증서가 아니라 공적인 기관에서의 보증서, 뭐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의 보증서를 요구를 합니다. 이번 작년에 이제 작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시행되었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뭐 주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증서를 써주고요. 확인서는 이제 관공서에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정도가 입증이 되면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것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조금 더 추정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긴 있죠. 어쨌든 확인서나 보증서가 실체적 내용, 기재 내용이 실체적 내용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정도, 진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 인증될 만큼 이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의심할 만큼 인정되면은 그럼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등기 추정력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쇄적 등기의 말소 청구 같은 경우를 한번 좀 볼게요. 연쇄적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에서 을로, 또는 을에서 병으로, 또는 병에서 정으로, 뭐 예를 들면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을, 병, 정이 다 모두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동시에 뭐 소송을 제기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뭐 정에 대해서 먼저 제기한 다음에 병과 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원고, 갑, 소유자인 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뭐 소송을 제기하든 따로따로 제기하든 같이 제기하든 상관이 없고요.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각각의 피고들에 대한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져도 상관이 없죠.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 공통의 경우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제 그 최종 명의인에 대해서 을에 대한 청구가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청구했는데 정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이 돼서 갑의 정에 대한 청구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청구가 인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을과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게 소의 이익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죠.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의 이익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없는 사람이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사람한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각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 정에 대한 청구가 패소하더라도 을과 병에 대해서 별도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정의 취득시효항변이 인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 소유자이고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과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을과 병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갑이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니까 정의 소유자이고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항변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을과 병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은 있지만은 을과 병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될 가능성이 기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쇄적 등기의 말소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같은 경우에 절대적 무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3자한테 대해서도 이제 요게 만약에 그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전 유통된 경우를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무효라고 한다면은 그런 병과 정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은 반사회질서의 법률이 이제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갑은 병과 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갑이 병과 정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과 정이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병과 정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갑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제 상대적 무효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제3자의 악의도 입증해야지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설명하는 내용들은 청구 원인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즉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그 소유자인지 아닌지 또는 소유자가 입증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또는 소유자의 자격과 그런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은 아니네요. 중복 등기도 있습니다. 중복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등기의 무효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선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면 나중에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루어진 중복 등기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중복 등기라고 한다면은 그럼 선 등기가 무효가 아닌 이상은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는 당연히 그 이중으로 이루어진 중복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상대방은 그 등기가
비록 무효이지만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는 주장은 중복 등기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 등기 자체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식적인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등기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행 등기 명의자가 선행 등기 명의자로부터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을,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제 등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매수인이 보존 등기를 한 겁니다. 이제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있고요.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을은 뭐 이제 나중에 상속인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갑 1, 갑 2 이렇게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을은 갑이나 뭐 또 그 이의 상속인인 갑 1에 대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진정한 등기 명의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는 말소 등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 본질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말소 등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말소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을이 소유자여야 되죠. 근데 지금 을은 소유자였던 적이 없죠. 왜냐하면 보존 등기를 했는데 그 보존 등기가 이제 중복 등기로서 무효가 되고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지만은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을은 소유자였던 적이 없고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 등기 청구기 때문에 소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중복 등기에 관련된 것도 이제 등기의 유효 무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효인 보존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자가 모든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를 가능할 수 있고요. 이제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보존 등기가 돼 있는데 그 보존 등기가 돼 있는 그 건물 자체를 제3자의 노력과 재료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진 거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보존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보존 등기에 기초해서 제3자한테 계속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그럴 때면은 이제 그 소유권을 처음 갖고 있는 사람, 이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라고 얘기했죠. 이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을2 또는 을3 이런 사람한테 계속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갑은 진정한 소유자니까 즉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고 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갑은 을1과 을2와 을3에 대해서 그 보존 등기가 무효이니까 그 보존 등기의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은 을 3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등기 말소 청구권의 청구 원인과 관련해서 논쟁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뭐 문제 유형마다 어떤 형태의 문제인가, 사실관계를 어떤 거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중에서 어떤 쟁점들이 청구 원인에 포함돼서 나올지 알 수 없죠. 뭐 청구 원인의 쟁점이 중요한 쟁점이 숨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항변 사유 쪽에만 몰려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청구 원인 쪽에 중요한 쟁점들이 뭐 중복 등기라든지 또는 뭐 앞에서 얘기했던 공유물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하나인 일종인 등기말소 청구권에 관한 청구 원인과 그 요건 사실들, 어떤 요건 사실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가. 특히 이제 두 가지밖에 없죠. 요건 사실은 원고의 소유고 피고의 등기가 무효이다라고 하는 점밖에 없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일단 원고의 이제 소유자의 청구 원인이 갖춰졌다, 요건 사실이 갖추어졌다, 이런 경우에 피고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의 말소 청구에 대해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항변 사유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항변 사유 중에 하나는, 비록 원고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등기가 무효지만은 그 피고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등기 이제 그 실체적인 귀속 관계를 그대로 공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등기가 유효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등기가 무효인 건 맞지만은 무효 등기에 대한 유용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주장이 있다면은 또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효 등기의 유용에 대해서는 예전에 등기의 효력 부분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무효인 근저당권 또는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하죠. 자, 이 경우에는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전에 대위의 부기등기가 있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이제 그 저당권자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기존 채권자는 이제 이건 이제 그 기존의 채권자 같은 경우도 항변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는 경우에 얘가 이제 을의 근저당권자예요. 그런데 이제 갑이 을한테 채무를 다 변제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갑이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제 갑이 병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를 하고 새로운 이제 채권자인 병에게 저당권 등기를 설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방법보다도 이미 무효가 된 기존의 이제 이전 등기를 이렇게 이전해주기라는, 병한테 이전해주기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어야 되겠죠. 부기등기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이제 갑이 말소 청구에 대해서 이제 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 즉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 갑이 병한테 이제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근저당권이 무효이고 이전에 부기등기도 무효이다라고 할 때는 이 경우에는 오로지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병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말소의 대상이 되는 거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의 대상이 되고요. 이전에 부기등기 같은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을도 근저당권 말소의 피고가 될 수가 없죠. 피고 적격이 없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갑이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병은 자신의 등기가 이제 무효 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갑이 병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기 전이 이제 무효 등기의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은 을의 명의로 이제 남아 있는 경우, 아직 이제 병의 명의로 이전에 부기등기가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내가 채무를 다 변제했으니까 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시오라고 청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을은 무효 등기에 대한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갑의 말소 등기 청구를 이제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존 채권자도 무효등기 유용의 항변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당연히 새로운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다면은 새로운 근저당권자도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를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었거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등기는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요. 이제 그거를 병이 을로부터 매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을이 서류를 위조했으니까 병명의 등기가 무효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병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죠. 청구 원인도 갖춰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병은 등기부 취득시효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비록 내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지만은 그 등기가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이제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가 완성이 되었을 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당연히 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한 등기여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병명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잖아요. 따라서 갑이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은 병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한다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병명의 등기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해서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허위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거니까 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은 그럼 그건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라 등기부 취득시효의 효과에 의해서 갑이 병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다만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되는데 병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 자체가 병의 점유취득시 완성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등기를 한 거니까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청구 원인과 항변에 대한 요건 사실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항변에 대해서는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 게 딱히 뭐 이렇게 뭐 중요한 것들은 없죠. 합의가 있었다든지 또는 실제 관계에 부합한다든지 뭐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한다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항변이 인용이 되려면은 당연히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요건 사실들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역시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요건 사실이 갖춰져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 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이제 요건 사실과 청구 원인과 항변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그 등기 말소를 둘러싸고는 관련돼 있는 쟁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 속에서 파생될 수 있는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말소 등기 청구의 이행 불능, 타인 권리 매매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갑이 이제 그 소유자였는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병과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과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갑은 을과 병과 정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때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갑은 을과 병과 정 따로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갑의 마음인 것이고요. 자, 이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병이나 정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기각된 경우, 뭐 예를 들면 정의 취득시효라든지 병의 취득시효 주장이 인용이 되어서 병과 정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기각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병과 정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되면은 갑은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이제 갑의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인용이 된다 할지라도 병과 정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은 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있죠. 을만의 등기를 지우는 거는 뭐 불가능하니까. 자, 그런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가 불능이 되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치 청구권이고요. 그 물권적 청구권이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채권법상의 전보배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유권을 상실하면 당연히 이제 말소등기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말소등기 청구가 집행이 불능이 된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이제 이행 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청구권과 같은 규정이 채권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청구에 따라 병과 정의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나뉘게 되겠죠. 이제 갑이 병과 정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이제 정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병과 정의 항변 사유가 없어서 갑이 병과 정과 을병 정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갑이 승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갑을병의 등기가 말소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이 타인 권리 매매가 되죠. 또 을과 병의 매매 계약 또는 병과 정의 매매 계약이 타인 권리의 매매 계약이 됩니다. 이제 당연히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이 되는 것이고 병은 정에게, 을은 병에게 더 이상 타인 권리 매매 이지만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정은 을을 상대로 해서 을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병과 정은 을의 서류를 위조했다라고 하는 불법 행위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매대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잖아요. 따라서 그 손해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병과 정 사이에 이 병과 정 사이에는 타인 권리 매매잖아요. 타인 권리 매매이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어떤 법리가 적용이 돼요? 정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선의인 정 여기서 이제 뭐 특별히 을이 위조했다는 사실을 정이 모른다라고 하면 정은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선의인 병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자, 선의인 병과 정이 계약을 해지한다면은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겠죠. 이 원상회복 의무 속에는 당연히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뿐만이 아니라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한 사용 수익까지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서로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원상회복해야 되고요. 특히 손해배상도 원상회복 의무 관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병은 정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타인 권리 매매에서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병이 정한테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정도 병한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한 사용 이익도 역시 원상회복으로 병한테 반환을 해야 되겠죠. 이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 목적물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사용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즉 이제 타인 권리 이거는 채권법상에 여러분들 이제 570조 이하의 타인 권리 매매에 관한 이제 569조 70조 이하의 타인 권리 매매에 관한 설명들이죠. 이 타인 권리 매매에 관한 설명들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지만은 이제 소유권에 기초한 등기 말소 청구권과 결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공부할 때는 교과서에는 570조 이하의 타인 권리 매매는 타인 권리 매매대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물권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대로 등기 말소 청구권은 등기 말소 청구권대로 공부를 하고 취득시효는 또 취득시효 다른대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 등기에 말소하는 관계 속에는 다 이런 관련된 쟁점들이 다 하나의 문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는 종합해서 문제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또 이제 그 말소등기 청구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경우에 갑에서 을에서 또는 병에서 정으로 한 경우에
등기만이 이렇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점유라는 것도 이전될 수 있겠죠. 갑에서 을로 또는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점유도 이전될 수 있습니다. 즉 인도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이 을병 정을 상대로 해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또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갑이 정을 상대로 해서 또는 뭐 지금 점유자가 정이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정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갑이 정한테 소유권에 기초해서 이제 등기 말소 청구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때, 그럴 때 정에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항상 뭐가 고려돼야 됩니까? 201조의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고 믿었던 점유자를 선의의 점유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정에게, 그러니까 선의인 동안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이익에, 과실에 준하는 사용이익에 대한 반환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만약에 정이 악이라고 한다면은 뭐 을이 이제 서류를 위조했다라고 하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 정은 뭐 이제 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자까지 이제 갑한테 반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런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은 선의인 동안에만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되고요. 악의인 동안에는 뭐 당연히 과실을 수취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때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비록 선의의 점유자이었다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면은 그 시점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됐을 때부터는 악의로 간주가 되는데, 이 본권에 관한 소라는 것은 꼭 소유권에 기초한 이제 등기 말소 청구라든지 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도 본권에 관한 소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또 이제 아까 여러분들 그 설명을 한번 하긴 했지만은, 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공유자 같은 경우에는 보존행위 차원에서 목적물 전체에 완료된 이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전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자, 토지 공유자 같은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요, 자기 지분을 넘어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기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특히 이제 등기 말소하면서 뭐 2분의 1 지분,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무효인 등기 전체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서 전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등기 말소는 인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보존행위 범위에 포함된다면은 인용이 될 수 있겠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지분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유의해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기 말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쟁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의 경우에도 역시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들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물권의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 말소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물권의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또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그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그런 방해배지 청구권과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그 물권 청구권의 유형에 대해서 요건 사실과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건물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있겠죠. 자, 이 토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가 될 테고요. 건물에도 별도의 점유자가 있을 수 있겠죠. 임차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는 퇴거를 청구하는 거겠죠. 이 퇴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의 일환입니다. 이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 청구권이라는 이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있으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유자를 이제 먼저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점유자를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퇴거를 청구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건물의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의 청구 원인을 살펴보면요. 일단 원고가 소유자이어야 되고요. 소유권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건물의 소유 형태를 통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피고의 항변 사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변 사유 부분에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죠. 자, 원고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서 아까 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으로 반환이나 퇴거나 철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얘기를 했었죠.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면은 토지 공유자 중 1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취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보존 등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자기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은 그 사람이 원시 취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보존 등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자기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도급 계약의 약정에 따라서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고 또 이제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건축주가 원시취득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 명의로 이루어진 보존 등기는 실제로 건축주가 목적물을 이제 자기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목적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이 토지를 을한테 팔면서 을은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을은 아직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갑과 을이 어떠한 합의를 하냐면은 일단 이제 갑이 을한테 토지를 인도하고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중에 해주겠죠. 어쨌든 X 토지를 을한테 인도해서 을이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소유 명의를 갑의 명의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갑과 을이 새로 신축되는 건물의 소유권을 갑의 소유권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 대차 같은 경우에 소비 대차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양도 담보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양도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양도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이제 등기 명의자인 양도담보권자인 갑이 대외적으로는 소유자로 취급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문제도 가끔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그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제 토지 매도인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매도인의 명의로 이제 보존 등기를 해주는 경우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보존 등기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등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갑도 대외적으로는 소유자로 취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나중에 이제 이 건물이 있는 뭐 이제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은 어쨌든 이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은 자, 이런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갑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승계취득 같은 경우에는요. 승계취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가 적법히 추정되기 때문에 내가 등기부상 명의이다라고 하는 점만을 주장하면은 바로 소유자로 추정이 되죠. 하지만 점유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부상에 기재됐다는 걸 이유로 해서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는 걸 추정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전 소유자가 등기부상 명의이니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점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적법 추정이 되긴 하지만은 점유의 적법 추정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의 적법 추정을 주장할 수 없게 되죠.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피고의 점유와 관련해서 이제 건물의 철거와 토지를 반환 청구할 때는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예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건 직접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는 직접 점유자에게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타인 소유물을 임대한 경우에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지금 목적물을 간접 점유하고 있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서는 당연히 뭐 임대차 계약 같은 게 있다면은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는 반드시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직접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점유권에 기초한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은 반드시 직접 점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직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이니까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이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임차인에 대해서는 쾌거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비록 등기는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매수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건물을 매도를 하고 그다음 이제 미등기 등의 사유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이제 매수해서 인도받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처분권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매수인에 대해서는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매수인 같은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으면은 여전히 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토지의 점유자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건물을 매수해서 아직 인도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반환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건물의 공유의 경우에는 이제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건물의 공유자가 토지의 공동 점유자가 됩니다. 이제 공동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건물의 소유자 자체가 한 명이면은 한 명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지만은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한다라고 토지를 이제 건물을 공유하기 때문에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건물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철거 청구와 반환 청구, 토지의 반환 청구는 통상의 공동 소송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요 토지의 반환 청구도 통상의 공동 소송이에요. 그래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권자가 2명 있다고 한다면은 그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철거 청구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나머지 공유자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의 공동소송이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만 이제 그 공동 점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불가분 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유자가 전체의 그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에 대한 청구 원인에 관련된 요건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원고의 청구 원인이 갖춰졌을 경우에 피고는 어떠한 항변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의 이제 청구 원인들이 갖춰졌을 때, 즉 원고의 소유라고 하는 점과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입증이 됐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토지의 점유자, 건물의 소유자, 토지의 점유자 입장에서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피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66조 저당권에 관련된 법정 지상권의 항변을 할 수 있고요. 또 관세법상 법정 지상권에 관한 항변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이제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등기의 말소를 이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인책상 이제 지상권의 지상권 설정 등기에 협력해야 될 그런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 관련된 항변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대항력과 꼭 이제 대항력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토지 임차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항변을 할 수도 있을까요? 취득수요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도 있겠죠. 취득수요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 있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펼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아까 그 청구 원인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당연히 우리 물권청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런데 보면 항변 사유들은 지금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이제 7주차까지 시험 범위가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그 유치권의 항변은 이제 8주차,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중간고사 보고 그 이후에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지상권도 마찬가지고요. 관세법상의 법정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 있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는 이건 2학기 때 공부를 하겠죠.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취득시효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왜 시험 범위도 아닌데 여기를 이렇게 기재를 했냐?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뒤에 배우는 것이고 또는 시험 범위가 아닌 건 맞는데요. 그런데 소유권에 기초한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를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항변 사유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진도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있는 진도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변호사 시험 가서는 중간고사 범위 그런 게 없잖아요. 전체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따라서 그 전체가 범위가 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철거 청구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치권의 항변, 지상권의 항변 또는 토지 임차권의 항변,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같은 경우에도 366조의 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이런 취득시효가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의 항변 사유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종합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요건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설명은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종합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만 지금은 진도별이기 때문에 요 항변 사유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유치권 부분에서 또는 지상권 부분에서 또는 저당권 부분에서 또는 이제 뭐 채권 강론 부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2학기 때 이제 그 개별적인 채권 관계,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요건 사실론 중심의 공부 방법이 이런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항변 사유들, 청구 원인과 항변 사유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이제 그 민법의 각각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어떤 항변 사유가 주장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모아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 이제 요건 사실론의 개념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청구 원인하고 그 다음에 이 요건 사실하고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요건 사실이 아니라 이 항변 사유들 같은 것들이 이제 항변 사유가 있으면은 여기에 쟁점이 숨어 있을 수 있고요. 항변 사유에 쟁점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항변 또는 뭐 재재항변 여기에 쟁점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디에 쟁점이 숨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각각의 이제 그 쟁점들이 숨어 있는 것들을 이제 포인트가 숨어 있는 쟁점들의 포인트가 제시가 되죠. 청구 원인의 쟁점이 없을 수 있고 항변과 재항변 사이의 쟁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청구 원인의 쟁점이 있을 수 있고 뭐 재재항변 사이의 쟁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이제 문제를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하면은 왜 유권 사실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제 그 쭉 나열되어 있긴 했는데요. 이제 지금 오늘 이걸 다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유치권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대로 공부할 텐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항변 사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항변 사유들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 사실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쭉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유치권 항변 같은 경우에 뭐 언제 유치권이 발생하는가, 특히 이제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채권이 발생하거나 또는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유치권이 발생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취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변제의가 도래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의가 언제 도래하느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즉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을 때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203조에서의 비용상환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변제의가 도래하게 되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유치권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유치권 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내용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고사에서 중간시험에서 이 쟁점들이 나온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66조의 법정지상권, 즉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 세 가지 정도의 요건 사실을 갖춰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가 건물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과 토지가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또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바로 이제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제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든지, 또는 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366조의 법정지상권 발생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공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토지 공유자가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건물 공유자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겠죠. 건물 공유자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처분되면은 이제 모든 건물 공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만은 토지 공유자 중 한 명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처분된다 할지라도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이것도 되게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되고요. 다만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재건축이 된 경우에는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도 기존의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과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은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366조의 법정지상권 이외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를 판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은 그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것과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류가 되면, 즉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게 되면은 그 뒤에 피담보 채권과 그 다음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은 그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거나 점유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뭐 유치권의 성립에 문제가 전혀 상관없죠. 즉 저당권 설정 이후에 유치권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해당 물건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은 저당권 설정 시점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 등기에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위에 있는 자는 뭐 이전 부기등기만 하면은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부기등기를 하면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니까요. 그런 자를 상대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토지 임차권이라는 게 있죠.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물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항변 사유가 되겠죠.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뭐 이제 등기하면은 당연히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매수청권이라는 게 있죠. 인정이 되죠. 이제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신이 안 될 경우에 건물이 남아있다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소유자는 청구 원인을 매각 대금의 이제 매매 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라라고 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와 토지의 반환 청구가 기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의 매수 청권 같은 경우에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 다만 그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은 그런 약정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죠.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공부를 하긴 할 텐데요. 여러분이 뭐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지금은 볼 필요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민법을 전반적인 실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는 이 물권조 청구권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도 함께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변 사유 중에는 취득시효 항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취득시효 항변이 인정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니까 그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들을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쭉 설명했던 이유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를 공부할 때는 지금은 진도별로 나가서 이렇게 내가 딱 한정을 지어주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걸 앞뒤를 다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당연히 중간고사를 뭐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중간고사가 아니잖아요. 중간시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나중에 변호사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대비해서 중간시험의 범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된다면은 지금부터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유치권이나 지상권이나 그 다음에 또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도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주된 쟁점으로 뭐 유치권에 관한 사항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얘기했던 설명했던 것처럼 주된 쟁점으로 나오거나 배점이 있는 문제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항변 사유들을 다 지금부터 공부해 둘 필요는 없고요. 다만 시험과 상관없이 내가 물권 요청권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공부해 두면은 앞으로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물권 청구권에 관련돼서 이제 청구 원인과 그 다음에 항변 사유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그 설명을 했었는데요. 왜 여러분들이 요건 사실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교수님들, 출제위원들이 문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왜 요건 사실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간단한 사례를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이제 먼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을 이제 문제의 기본적인 골격을 정하고요. 그 문제의 기본적인 골격에서 붙을 수 있는 쟁점들을 이제 더 추가하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일단은 한번 그 이제 건물의 철거 청구 같은 거 관련해서 이런 사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과 을이 X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요. 갑의 지분도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도 2분의 1이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이제 갑소유다라고 얘기할게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런 문제를 가만히 보면서 한번 이제 그 어떻게 문제를 구성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X에 대해서 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저당권이 실행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갑의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당권 실행이 될 수도 있고 강제 경매를 신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냐? 병한테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사실관계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지금 만드는 사실관계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를 만들고 이제 그 문제 사실관계를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걸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럼 이제 을이 요거를 이제 원고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이제 Y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갑의 채권자 또는 갑의 저당권자, 갑의 저당권,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가 이제 경매를 신청해서 그 건물의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공유자 중에 한 명인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건물에 대한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한다. 이것이 인용되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을이 병한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청구가 인용되겠느냐라는 게 묻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쟁점들이 숨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갑이 병한테 철거 및 반환 청구를 하는 거니까 이 청구 원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이 공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공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한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게 이제 하나의 쟁점에 포함되겠죠. 자, 이렇게 될 테고요. 또 어떤 쟁점이 포함이 될까요?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건물의 이제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무슨 뭐 당연히 병은 건물 소유자니까 건물의 직접 점유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자체가 뭐 이제 병이 직접 점유자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걸 쟁점에 포함시키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죠. 어쨌든 관련되어 있는 쟁점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걸 주된 쟁점으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갑이 을이 이제 병한테 청구를 할 때 지금 원고의 소유, 을이 소유자이면서 그 다음에 그 공유물이니까 공유자로서 이제 단독 소유자는 아니지만 공유자로서 이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피고의 점유 당연히 인정이 되죠. 피고는 건물의 소유자니까, 병은 건물의 소유자니까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청구 원인은 갖추어졌고요. 청구 원인은 갖춰졌는데 그때 병이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이나 이제 강제 경매가 실행됐으니까 366조의 법정 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경매가 실행됐고 했지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또는 강제 경매를 신청할 당시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건물의 공유자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이 되지만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단독 소유자가 토지의 공유자인 경우에는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또는 이제 경매가 신청이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죠. 여기서는 지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상권 공부를 할 때 이제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토지 공유자인 경우, 그런 경우 또는 건물 공유자인 경우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366조의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인데 지금 여기서는 토지의 공유자 중 한 명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아무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된다 할지라도 또는 강제 경매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병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인 병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핵심적인 쟁점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볼 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요건 사실에서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보존 행위로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쟁점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피고의 점유 같은 거는 너무나 명백해서 이거는 주된 쟁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주된 쟁점이 아닌 것은 이제 그냥 그 문제의 쟁점 부분에서 서론 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피고의 항변 사유로서 즉 병의 항변 사유로서 지상권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지상권 요건들에 관련돼서 특히 이제 이 중에서 공유물 같은 경우에 이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이런 게 문제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크게 청구 원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청구권자
이제 원고의 소유라는 요건 사실과 관련해서 하나의 쟁점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사실 어려운 쟁점은 아니죠. 너무나 이제 명백한 쟁점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의 쟁점이 숨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변 사유 중에서도 이제 지상권의 요건 중에서 항변 사유, 특히 이제 공유물에 대한 거, 이제 토지 공유자와 건물 단독 소유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366조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가 여부,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구 원인은 갖춰졌으니까 만약에 피고의 이제 병의 항변 사유가 갖춰졌다고 한다면은 의뢰 청구가 기각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항변상의 이제 요건 사실이 갖추지 못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병의 항변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의뢰 청구가 인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문제 변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의리병한테 이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요. 그런데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이제 갑의 채권자가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다.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갑의 단독 소유였는데 그런데 지분 2분의 1을 을한테 넘겼다. 나중에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럴 때 강제 경매가 신청이 되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병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세히 설명을 안 할 테고요. 일단은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했으면은 그 이후에 지분이 처분된 것은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강제 경매 실시, 즉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을의 2분의 1 반환 청구에 대해서 병의 항변 사유가 인용이 되면서 을의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사안을 바꿔서 이제 지금 첫 번째 사안은 이렇게 갑,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때 이제 강제 경매가 신청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살짝 바꿔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원래 갑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였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이 토지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을한테 양도를 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을의 병에 대한 청구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살짝 바꾸게 되죠. 물론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이걸 이제 이런 문제를 빼고 아예 두 번째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문제를 그냥 남겨둘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틀므로써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거에 관련돼 있는 쟁점이냐고 한다면은 이거에 관련돼 있는 쟁점이죠. 첫 번째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이고요. 또 그 다음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련해서는 압류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동일성 판단을 하게 된다.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동일성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요게 이제 병의 지상권이 인정되는가 여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이 경우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거 이거는 문제되지 않죠.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했고 토지가 공유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문제가 되기보다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두 번째 문제에서의 쟁점이 될 겁니다. 물론 두 번째 문제에서의 쟁점은 요것도 이제 첫 번째 문제하고 중복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요건 사실에 관련된 것도 역시
요거는 두 가지로 다 문제될 수 있죠. 1번 문제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2번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공유자 그 원고의 청구 원인 중에서 원고의 소유라는 것과 그다음 피고의 점유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청구 원인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쭉 청구 원인과 항변 사유들을 쭉 흩어놓고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문제의 중요한 쟁점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실관계를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고민해서 그 스토리 속에서 중요한 쟁점들, 여기서 이 쟁점들을 문제에 반영시켜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쟁점을 집어넣으면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청구 원인이 이거였고, 비록 이제 지금은 이제 청구 원인 중에 중요한 쟁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청구 원인 속에는 중요한 쟁점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라면 청구 원인은 사실 중요한 거 없고 항변 사유 중에서 어떤 항변 사유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문제의 그 중요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기술해야 되겠죠. 중요하지 않은 쟁점들 같은 경우는 서론에서 간단하게만 언급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요건사실론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어떤 쟁점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판단해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게 되면은 쟁점을 빠뜨리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이걸 막 그냥 무작위로 생각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빠뜨리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항변 사유에서 나오는 쟁점이고 요게 중요한 쟁점일 수도 있겠다. 요거는 중요한 쟁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전체적인 항변 사유에서는 뭐 관련이 없는 쟁점이구나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쟁점들을 빠뜨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사실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에 그 특강을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제 특강을 듣지 못한 학생들도 이제 요건 사실 중심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고생 많이 했고요. 이제 중간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중간 시험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